일단 저는요,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 때까지 나왔어요. 대학은 서울에 갔어요. 전공은 특이하죠. 저는 이제 종교학과라고 하는 특이학과를 나왔어요. 제가 이제 한 고등학교 때까지 꿈은 신부님이 되는 꿈이었어요. 천주교 신자니까요. 아무튼 뭐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종교학과를 가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회사에 그래서 다음에서 검색 비즈니스 팀장이라고 해서 검색으로 돈을 버는 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 회사에서 제주인형 프로젝트, 그러니까 지방인형 프로젝트 지원 프로젝트였고 얼떨결에 한 분을 맡게 돼서 2003년도부터 다음 제주 옮기는 프로젝트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다음이 본사이전 확정하는 것까지 갔고요. 2009년도 저는 이제 넥슨으로 옮겨서 MSC 넥슨 지주에서 옮겨서 넥슨으로 제주 옮기는 프로젝트.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음과 이제 넥슨에서 두 가지를 더 했는데요. 지역구역, 제주와 어떻게 이 기업의 관계를 맺는 걸 했고 또 한쪽으로는 이제 다음 프로젝트 넥슨에서 했고 그룹사 전체의 사회복지와 대외 제도를 쭉 진행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주올레 이사는 2007년도부터 제가 한 것 같아요. 벌써 10년. 제주올레 이사는 뭐 되게 얼떨결에 하게 됐는데요. 제주올레 이사진들이 되게 엄청난 파워풀한 사람입니다. 손석희 사장, 정혜신 박사, 부석신과 박사, 그다음에 조용한 변호사라고 사회정보 시절에 대법관 추천됐었으나 아무튼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보수에서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원래 이사에 된 이유는 그런 분들인데 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사단법인이면 정관 바꾸고 이사직 명단 바꾸고 주소지 바꾸면 다 어떻게 해요? 가서 이제 이사진들의 과반에 인감증명이 있는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 시간 맞춰가지고 인감 도장 찍고 인감 증명에서 발표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서울에 다니시니까. 그래서 지역에 막도장 이사를 한 5분 있습니다. 어제든지 서명수장이 야와 찍어 이러면 이제 가발을 씌워준 막도장 이사 중 한 명으로서 가장 막내이자로 제주 HRA라고 하는 학생들 교육하는 겁니다. 제주대학교에서 30명에서 80명을 뽑아서 매주 토요일마다 교육하는 프로그램인데 매주 교육하는 걸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멘토 그래서 1년에 한 4명이 가는 정도 제 멘티들을 가지고 멘토 프로그램을 하는 이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법인을 만든 건 2015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까지는 넥슨에 계속 다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제 서미다 대표로 계속 활동하는 건 올해부터입니다. 그래서 일몰이동동이랑 우유부자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미다는 빛날성 다달리 마늘땅. 저 한자어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 좀 좋아하는데요. 제주가 서미다라는 뜻도 있고 빛나는 다름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양성들이 좀 많아지고 새로운 시도들이 많아질 때 제주가 더 빛날 것 같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어려운 저한테 이제 미끼를 던지시고 물었더니 이제 나왔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어렵죠? 사회적 경제. 네, 사회적 경제 얘기도 있고 사회적 경제 조직.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를 한다는 조직인데 또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도 있고요. 협동조합도 있고 뭐 커뮤니티 무슨 마을기업, 자활기업 그다음에 또 기업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다고 그러고요. 공유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박식구 언어도 있습니다. 네. 그외에도 임팩트 투자라는 같은 곳곳에 소셜에서 새로운 용어들이 되게 많죠. 이 도대체 뭐냐? 솔직히 정리가 안 돼요. 상황. 사회적 경제라는 것도 여전히 이 정의를 어떻게 할 건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이제 여야 합쳐서 했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지금 현재로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해서 통과는 안 돼요. 앞으로 통과가 이력시 되는 이제 법안이 왜냐하면 이제 구성원 상호간 협력과 연계,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걸 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사회경제 지원센터라든가 모든 데 들어가면 정확한 추천 정의 모르는데 사회경제와 관련된 조직들이 공통적으로 현재 쓰고 있는 정의입니다.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 원리를 가진 후회적인 경제활동 조직을
무한 경쟁과 이윤 추구라는 이웃들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하는 이런 이야기 상당히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이걸 아니면 뭘 할 건가 하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큰 맥락을 좀 서술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얘기해요. 사회적 경제라는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요소를 이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건 소셜 이코노미인데요. 사회적인 형태의 무언가를 추구하는 경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정반합이라고 치면 지금의 뭐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안하는 것을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어보자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또 이제 되게 경제학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튼 자본이 중심인 무언 체계인 거죠. 보통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 시장 경제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시장에 의해서 가격에 의해서 서로 무언가 교환하는 시스템. 네. 이걸 자본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자본주의는 자본이 지배하는 시스템. 자본이 지배하는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본이라고 하는 건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회사를 만들면 자본금을 모아서 지금은 이제 생산 시설이라고 수단이라고 하는 기계적 방식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진 않지만 아무튼 초기에 무언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무언가를 하고 그거는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을 하죠. 고용이라고 하는 임노동 방식입니다. 내가 너한테 8시간 노동하는데 얼마 줄게. 대신 너는 열심히 일해. 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생산수단을 가지고 임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들을 시장 경제를 통해서 교환하는 시스템이죠. 이게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 보통적으로 얘기할 때 자본주의 옳고 그름을 이것이 계속 갈 거냐 말 거냐 논의를 떠나서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큰 틀은 사람이 아니라 자본이 중심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노동이 소외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8시간, 주 40시간 8시간을 하기 위해서 월 200만 원의 고용이 됐죠. 제가 고용해서 만들어진 모든 성과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인센티브도 할 수 있고 성과급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결과물은 어디 거냐? 자본을 회사를 소유한 이제 회사의 주인인 거지. 근데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에서 회사의 주인은 누구냐? 주주인 거죠. 네. 그래서 주주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가치를 창출했다고 하더라도 무언가 그것이 노동자에게 귀속되기보다는 회사의 주주인 자본가에게 귀속되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면 소득이 불평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득이 불평등할 수 있는 게 이제 큰 틀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좀 딱딱한 질문이니까 한 10분만 더 얘기하면 끝나요. 저 얘기 저도 잘 모르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벌어들인다라고 하는 거를 했을 때는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누구한테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투자를 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부동산을 누군가에게 해가지고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노동을 제공을 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자와 투자와 임대 수익은 몇 가지 다 문제점을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불로소득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소득. 일을 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어떤 문제가 되냐면 무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노동을 통해 돈을 번다고 치면 제가 1년에 365일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 1분만 적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벌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어요. 네, 물론 삼성전자 이런 데 CEO 정도 하면은 한 50억, 60억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되게 많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자에 내가 돈을 벌고 누구한테 돈을 내서 받을 수 있으면 이건 내가 자산이 늘어나는 것만큼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투자는 기본적으로 제가 있으면 제가 여러 회사에 투자할 수 있죠. 그리고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은 투자를 통해서만 수익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들만 늘어나면 또 수익이 엄청 늘어나는 거죠. 임대 수익 부동산 우리 조물주에 있는 건물주 분들께서는 일을 하지 않고 건물을 돌리고 사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러한 구조에 있는 방식에 있어서는 부가 이제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 모든 사람이 노동을 통해서 들어본다라고 하면 1년 365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아무튼 자본을 통해서 들어본다라고 하면 소득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이익과 이윤이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막 오늘도 막 논란이 쟁점이 되고 있는 예를 들면 오락관광지. 오락관광지를 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발생시키게 하는데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생태적 영향이라든가 상하수도 영향이라든가 공동체가 나오죠. 공동체는 손해를 보지만 누군가에게 이익이 집중될 수 있는 거죠. 뭐 생태적 가치죠. 곳곳에 막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주는 지역 공동체와 세계화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제주도에 빕스가 우리가 많이 가는 레스토랑이지 않습니까? 빕스가 지역 공동체에 제기한 역할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비 말고는 남기는 게 없어요. 식재료 정도 육재 갖고 오고요. 관리식도 정도 갖고 오고요. 심지어 돈이 남은 데도 들고 갔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화라고 하는 그런 속에는 지역 공동체가 당연히 그래서 소요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본주의를 부정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죠. 과거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죠. 하나는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국가가 자꾸 계획 경제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너무 이렇게 개인의 사적 소유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자율적으로 맡기니 문제가 발생하니 국가가 통제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패라는 것들이 증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완적으로 나왔던 게 자율성을 인정하지만 복지를 좀 더 강화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수정적인 방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도 일정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복지를 하다 보면 국가의 재정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 재정들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뭐 그리스 사태라든가 뭐 이런 유럽의 이제 최근의 사태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재정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복지의 문제.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국가 중심의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럼 국가 방식이 아닌 방식의 해결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흐름들이 작은 발생적으로 생겨난 거죠. 그게 이제 사회적 경제의 기본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을 하자. 예를 들면 인간에서 회사를 만들듯이 자율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우리가 들어모아서 우리가 하고 그것들을 경쟁력 있게 움직여가자라고 하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극복하고자 했던 기존의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자율적인 경영을 하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동체를 침해할 수도 있고 지역 공동체를 침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생태적인 것들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방식이 경제되는 건 없을까? 라고 하는 고민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수익이 남으면 그것들을 자본이 지금 현재로서는 회사에 주니까 다 가져가는 형태라면 그것들을 좀 보완할 수가 없을까? 라는 거고요. 회사의 주인이 자본을 가진 주주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 그걸 참여하는 노동자 아니면 그것들 지역사회가 같이 민주적 원리를 동참할 수 없을까? 이렇게 되면 조금 기존의 이제 자본주의가 만들어냈던 노동의 소외, 소득의 불평등, 공동체 이익의 충돌, 생태적 가치의 충돌, 뭐 지역 단위의 세계화 충돌, 뭐 이런 문제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흐름들이 이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의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자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본을 투자를 해서 회사를 만듭니다. 회사의 주인이죠. 보통.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수익을 배당으로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가요. 그래서 모든 그 비즈니스 활동의 핵심이 자본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 자본의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 그 사회적 문제라고 하면 뭐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소득의 불평등을 좀 해소해보거나 아니면 공동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거나 생태적인 문제를 해소하거나 지역의 발전을 문제를 해소 뭐 이런 식의 것들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 비즈니스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느냐? 주주가 이걸 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민주적인 방식이고 좀 더 자율적인 방식. 그러니까 자율적 방식은 아까 국가주의에 대항하는 거라면 민주적 방식은 자본이 모든 의사결정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율적 결사체, 국가주의가 아니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노동자들도 참여하고 지역구 문제도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 그리고 자기 조직과 다른 조직과의 만남을 하는 방식도 이윤이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후회와 연대와 뭐 이런 이제 공동체적인 방식을 통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그 성과들도 단순히 이제 주주가 모든 것들을 배당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고 그 수익을 사회나 아니면 공동체에게 다시 재투자할 수도 있고 사회적 문제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실제로는 큰 틀의 사회적 경제의 틀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런 사회적 경제를 하는 주체들인 거죠.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첫 번째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의 핵심 조직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게 비즈니스 목적과 조직 구성 원리와 성과의 배분이라고 하는 요소에 모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노동부에서 주관해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예비 사회적 기업이 인정을 하거나 사회적 기업이 인정을 할 때는 이 각각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목적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취약계층은 어느 정도 고용합니다. 20%에서 한 50% 정도까지 고용해야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주적 내부 부사 규정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이제 경영진에 참여해야 되고요. 사업 외의 이사가 과반을 가져야 되는 형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윤을 배당을 제한합니다. 이윤을 배당을 제한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본 소득을 제한하는 겁니다. 자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소득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30% 그러니까 100이라는 것들을 배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면 70%는 가져갈 수 없어. 30%만 가져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 기업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을 법제적으로 규정하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이죠. 소셜 벤처라고 하는 건 꼭 인증받지 않더라도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 형태의 좀 광범위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증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법적인 규정이 있고 용어도 명확하고 인증 기준도 명확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을 쓰면 과태료까지도 물어야 되는 법적인 용어라면 소셜벤처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그 대신 조금 더 차이점은 뭐냐면 조직 구성 원리가 성과의 나눔의 조금 수준들보다는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혁신적으로 시스템을 바꿀 거냐 벤처거든요. 그런 건 조금 더 좀 있습니다. 협동조합도 사회적 경제족이라고 불립니다. 사회적 경제족 보이세요? 협동조합은 목적과 성과의 나눔에 집중되기보다는 사람 중심의 조직 구성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의 주인의 의사결정 구조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에 의해서? 주주에 의해서입니다. 주주의 어떠한 권한? 주식의 권한. 협동조합은 사람의 권한. 구성원만 되면 이 사람이 1억을 출자했든 100만 원을 출자했든 1인 1표의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굴러가자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에서 사회적이라는 게 붙어 있어서 비즈니스 목적이 조금 더 사회적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이윤 배당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비영리기관, NGO 아니면 뭐 재단 이런 것들은 다 배당이 아예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래서 비영리기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 자활기업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이거는 조직 구성 원리와 성과 나눔까지는 잘 모르겠고 비즈니스 목적에서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기업이죠. 그 다음에 커뮤니티 비즈니스죠. 그래서 이제 이 나머지의 기업들 중에서와 사회적 기업은 중첩될 수 있습니다. 마을 기업인데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고요. 자활기업인데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고요. 소셜 벤처라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지만 사회적 기업을 또 인증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좀 뭐냐 이제 뭐 자본주의 나오고 뭐 이런 좀 이념적인 것 같고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론 이 논쟁은 계속 사회적 경제 내부에도 있습니다.
사회경제의 궁극적 목표가 자본주의를 교체하는 거냐, 자본주의를 보완하는 거냐, 뭐 이런 논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파 쪽에서는 보완이냐, 뭐 좀 더 급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 모르는 거죠. 나중에 가봐서 더 좋은 제재가 나오면 뭐 뒤엎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만을 잘 보완해서 좋은 솔루션을 나올 수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번지법적으로 얘기하면 정-반,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대체 아니면 보완 정도로 우리가 문제를 구성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 문제는 뭐냐면 뭔가 우리는 주주가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좀 뭔가 미래가 아닌 것 같고, 우리는 뭔가 이렇게 현재의 문제에 어떤 이렇게 서브적인, 아니면 조금 뭐 이렇게 보완적인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자본주의라는 구조를 개념을 그냥 떼어놓고 생각하더라도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떤 과거의 보완이나 자본주의의 보완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의 발전들을 보통 얘기를 할 때 SF, 공상과학 소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상과학에 대한 구조 통해 가지고 미래를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그 미래가 실현되죠. 이분은 이제 우누스라고 했어요. 그라민인 은행이라고 노벨평화상 수상자입니다. 그라민 은행은 마이크로 크레딧을 이제 창시하죠.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에게 적은 자본을 이제 투입하고, 그리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경영적인 컨설팅을 수반한 후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셜 픽션을 해보자. 그러니까 사회적인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해보자. 그걸 현실화시키는 것들을 해보자. 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럼 미래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느냐? 우리가 좀 지금까지 왔던 것들을 돌아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의 되게 명확한 거는 협력이 훨씬 고도화 된다. 아마 생명체가 이제 뭐 지구에 와서 이렇게 지구가 45만 년을 만들어졌고 한 35억 년 전에 이제 그 처음에 이제 DNA라는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 단백질제가 시작되고 진화해 와서 지금에 왔다라고 치면 아마 이제 동물적인 진화의 과정을 뚫고 보면 끊임없이 협력을 고도화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단세포가 자기 세포를 분열하는 형태라면 갈수록 세포마다의 자기 역할을 하고 그것들이 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반응하죠. 개체도 훨씬 더 많이 복잡하게 다양할 뿐만 아니라 동물 집단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제 고도화된 이제 진화의 인간이 왜 더 고도화된 생물이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인간 내부의 신체 구성도 되게 고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를 구성하는 게 협력이 훨씬 더 고도화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스티븐 잡스는 위대한 이제 창조자이긴 하지만 어느 하나 자기가 창조한 건 솔직히 없는 거죠. 있는 만드는 걸 조합하는 걸 자기가 하는 사람일 뿐이죠. 그래서 인간 되게 훨씬 더 고도화되는 협력을 합니다. 고도화된 협력이라고 하는 건 하나는 이제 개개인의 개성들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협력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가 나아가면 훨씬 더 고도화된 협력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터넷이 엄청나게 발달되겠죠. 뭐 초연결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막 연결돼서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거 왜 더 많은 협력들을 하기 위한 거예요. 솔직히 따지고 우리는 왜 더 소통하려고 하고, 우리는 더 왜 연결을 하려고 하고, 우리는 무언가 실질적으로 소통하려고 하고 이러느냐? 실제로는 더 협력의 고도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 경제적으로 보면 더 협력이 촉진되는 형태의 비즈니스가 열릴 거라고 우리는 이제 가정할 수 있는 거죠. 왜 현재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윤 추구의 중심이 있거냐? 이윤 추구는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회사에서, 예를 들어 일반 회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무엇을 하지 않을 거냐 결정할 때는 다 뭐죠? 얼마 벌 거야? 많이 벌면 하는 거고, 덜 벌면 안 하는 거고. 모든 회사. 되게 심플합니다, 실제로. 물론 이것도 계산하기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내가 누군가랑, 예를 들면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 때 누군가는 액정을 공급하고, 누군가는 뭐 이제 안테나를 공급하고 하겠죠. 누군가는 CPU를 공급하고. 뭘로? 가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결정의 시스템과 이윤 창출이라고 하는 경제적 동기는 실제로 협력을 만들어내기 되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자본주의를 유지시켜.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외에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협력이 고도화된다고 하는 건 조금 더 복잡하고 추상적인 가치들까지도 협력의 대상자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한데 물 좀. 그럼 어떻게 행동을 더 도출해야 될 거냐? 이거는 이제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이제 강의 때 많이 하는 거, 제 강의 몇 번 들으신 분들도 몇 번 들었을 텐데요.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하는데요. 핵심은 아래 단계가 충족돼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고 하는 시스템. 그래서 처음에는 생리적인 욕구, 이제 밥 먹고, 그 다음에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섹스를 하고,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고요. 두 번째로는 안전의 욕구라고 합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욕구는 친구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이제 가족을 만들어서 이제 아이를 만들고, 이런 욕구. 그 후에는 주변에서 너 멋있다, 이런 인정의 욕구고요. 미래의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 혼자만의 무언가를 창조해서 이 세상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욕구인 거죠. 그래서 아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높은 단계 욕구를 잘 진화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욕구가 우선순위일 때 나머지 욕구들을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을 겪은 세대였습니다. 전쟁을 겪은 때는 실제로는 안전의 욕구가 되게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세대죠. 이분들은 이제 안전의 욕구 이외의 것들은 다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위적 욕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뜨겁게 들고 이제 나가고 이런 것들이 이분들한테 되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전쟁이 발생을 했어요. 전쟁에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유사한 뭐만 있어도 자기의 신변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6세대 정도는 이제 근대화 세대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정을 이루고 뭐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보면 뭐 이렇게 베트남도 가고 막 근대화에서 사우디도 가고 왜? 내 자식을. 이분들한테는 이제 내가 회사에 가서 어떤 굴욕을 당하더라도 뭐 어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가정을 이루고 가정의 자식들이 장가가 보내고 집 한 채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목적이죠. 근데 지금의 세대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것들이 욕구가 이제 남에서부터 추워진 욕구라서 예를 들면 회사 들어가가지고 상사한테 욕먹더라도 가정을 위해서 회사 다녀야 돼 이러면 이제 애들은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욕구 시대가 변하는 겁니다. 그럼 미래 욕구가 어디에 있겠냐? 당연한 미래 욕구는 이 욕구입니다. 이 욕구를 자극하는 사람들이 미래 경제 시스템의 주역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뭐 메슬로우나 학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메슬로우의 가장 높은 욕구의 자아실현 욕구는 그리스 철학자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옵니다.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두 가지 구분하는데요. 하나는 헤도니아라고 쾌락. 자기 안위를 위한. 근데 이 자기 안위를 위한 방식의 쾌락만을 추구한다고 치면 우리 몇 가지 이해가 안 돼요. 뭐 마더 데레사 이런 사람은 이해 안 되는 거죠. 누군가를 희생해서, 누군가의 봉사해서 자기를 뭐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런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진정한 이제 그 행복은 에우다이노미아라고 얘기하는 형태의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에오는 좋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굿이라고 하고요. 다이모는 정신, 그러니까 좋은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실제로는 행복이다라고 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입니다. 이게 돼야 무언가 고통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지금 현재의 나의 무언가를 절제하면서 더 나아가는 게 이해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만 목적이면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무언가 시간을 내서 가서 놀고 싶은데 놀지 않고 공부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에 보면 소명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내가 수행했을 때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솔직히는 그래서 이제 비판이 많이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비판을 많이 하냐면 그 당시에 쩔어 쓴 사람이 누구있냐. 다들 이제 그리스 시민제라고 하는 건 노예제국에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되게 에스토레스가 이제 플라톤의 제자이기도 하고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기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사람인 거죠.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걸 꿈꿨던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엘리트주의적이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동시에 수반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매슬로우가 얘기했던 어떤 궁극의 목적, 에스토레스의 궁극의 목적도 실제로는 단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더 높은 단계의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게 미래의 경제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이거는 꼭 찾아보죠. Our motivations are unbelievably interesting. I mean, I've been working on this for a few years, and I just find the topic still so amazingly engaging and interesting. So I want to tell you about that. The science is really surprising. The science is a little bit freaky, okay? We are not as endlessly manipulable and as predictable as you would think. There's a whole set of unbelievably interesting studies. I want to give you two that call into question this idea that if you reward something, you get more of the behavior you want. If you punish something, you get less of it. So let's go from London to the mean streets of Cambridge, Massachusetts, in the northeastern part of the United States. And let's talk about a study done at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Here's what they did. They took a whole group of students, and they gave them a set of challenges. Things like memorizing strings of digits, solving word puzzles, other kinds of spatial puzzles, even physical tasks like throwing a ball through a hoop. Okay, they gave them these challenges, and they said to incentivize their performance, they gave them 3 levels of rewards. Okay? So if you did pretty well, you got a small monetary reward. If you did medium well, you got a medium monetary reward. And if you did really well, if you were one of the top performers, you got a large cash prize. Okay? We've seen this movie before. This is essentially a typical motivation scheme within organizations, right? We reward the very top performers. We ignore the low performers and the other folks kind of in the middle. Okay, you get a little bit. So what happens? They do the test. They have these incentives. Here's what they found out. 1, as long as the task involved only mechanical skill, bonuses worked as they would be expected. The higher the pay, the better their performance. Okay, that makes sense. But here's what happens. But once the task called for even rudimentary cognitive skill, a larger reward led to poorer performance. Now, this is strange, right? A larger reward led to poorer performance? How can that possibly be? Now, what's interesting about this is that these folks here who did this are all economists, 2 at MIT, 1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1 at Carnegie Mellon, okay, the top tier of the economics profession. And they're reaching this conclusion that seems contrary to what a lot of us learned in economics, which is that the higher the reward, the better their performance. And they're saying that once you get above rudimentary cognitive skill, it's the other way around. Which seems like this kind of, the idea that these rewards don't work that way seems vaguely left-wing and socialist, doesn't it? It's kind of this kind of weird socialist conspiracy. For those of you who have those conspiracy theories, I want to point out the notoriously left-wing socialist group that financed the research, the Federal Reserve Bank. So this is the mainstream of the mainstream coming to a conclusion that's quite surprising, seems to defy the laws of behavioral physics. So this is strange. It's strange finding. So what do? They say, this is freaky. Let's go test it somewhere else. Maybe that $50 or $60 prize isn't sufficiently motivating for an MIT student, right? So let's go to a place where $50 is actually more significant relatively. Right? So let's take the experiment. We're going to go to Madurai, India, rural India, where $50, $60, whatever the number was, is actually a significant sum of money. So they replicated the experiment in India roughly as follows. Small rewards, the equivalent of 2 weeks' salary. Small performance, low performance, 2 weeks' salary. Medium performance, about a month's salary. High performance, about 2 months' salary. Okay, so those are real good incentives. Okay, so you're going to get a different result here. Well, what happened, though, was that the people offered the medium reward did no better than the people offered the small reward. But this time around, the people offered the top reward. They did worst of all. Higher incentives led to worse performance. What's interesting about this is that it actually isn't all that anomalous. This has been replicate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by psychologists, by some extent by sociologists, and by economists,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For simple, straightforward tasks,
those kinds of incentives, if you do this, then you get that, they're great. For tasks that are algorithmic, set of rules where you have to just follow along and get a right answer, if-then rewards, carrots and sticks, outstanding. But when the task gets more complicated, when it requires some conceptual, creative thinking, those kinds of motivators demonstrably don't work. In fact, money is a motivator at work, but in a slightly strange way. If you don't pay people enough, they won't be motivated. What's curious about, there's another paradox here, which is that the best use of money as a motivator is to pay people enough to take the issue of money off the table. Pay people enough so that they're not thinking about money and they're thinking about the work. Now, once you do that, it turns out there are 3 factors that the science shows lead to better performance, not to mention personal satisfaction. Autonomy, mastery, and purpose. Autonomy is our desire to be self-directed, to direct our own lives. Now, in many ways, traditional notions of management run afoul of that. Management is great if you want compliance, but if you want engagement, which is what we want in the workforce today as people are doing more complicated, sophisticated things, self-direction is better. Let me give you some examples of this, of almost radical forms of self-direction in the workplace that lead to good results. Let's start with this company right here, Atlassian, an Australian company. It's a software company, and they do something really cool. Once a quarter, on a Thursday afternoon, they say to their developers, for the next 24 hours, you can work on anything you want. You can work on it the way you want. You can work on it with whomever you want. All we ask is that you show the results to the company at the end of those 24 hours in this fun kind of meeting, not a star chamber session, but this fun meeting with beer and cake and fun and other things like that. It turns out that that one day of pure, undiluted autonomy has led to a whole array of fixes for existing software, a whole array of ideas for new products that otherwise had never emerged. One day. Now, this is not an if-then incentive. This is not the sort of thing that I would have done 3 years ago before I knew this research. I would have said, you want people to be creative and innovative? Give them a freaking innovation bonus. If you can do something cool, I'll give you $2,500. They're not doing this at all. They're essentially saying, you probably want to do something interesting. Let me just get out of your way. One day of autonomy produces things that had never emerged. Right, let's talk about mastery. Mastery is our urge to get better at stuff. We like to get better at stuff. This is why people play musical instruments on the weekend. You got all these people who are acting in ways that seem irrational economically. They play musical instruments on weekends. Why? It's not going to get them a mate. It's not going to make them any money. Why are they doing it? Because it's fun, because you get better at it, and that's satisfying. Go back in time a little bit. I imagine this if I went to my first economics professor, a woman named Mary Alice Schulman, and I went to her in 1983 and said, Professor Schulman, can I talk to you after class for a moment? Yeah. I got this inkling. I got this idea for a business model. I just want to run it past you. Here's how it would work. You get a bunch of people around the world who are doing highly skilled work, but they're willing to do it for free and volunteer their time, 20, sometimes 30 hours a week. Okay, she's looking at you somewhat skeptically there. Oh, but I'm not done. And then what they create, they give it away rather than sell it. It's going to be huge. I mean, she truly would have thought I was insane. Okay, it seemed to fly in the face of so many things. But what do you have? You have Linux powering 1 out of 4 corporate servers in Fortune 500 companies, Apache powering more than the majority of web servers, Wikipedia. What's going on? Why are people doing this? Why are these people, many of whom are technically sophisticated, highly skilled people who have jobs? Okay, they have jobs. They're working at jobs for pay, doing sophisticated technological work. And yet, during their limited discretionary time, they do equally, if not more, technically sophisticated work, not for their employer, but for someone else for free. That's a strange economic behavior. Economists who look into it, why are they doing this? It's overwhelmingly clear. Challenge and mastery, along with making a contribution. That's it. What you see more and more is a rise of what you might call the purpose motive, is that more and more organizations want to have some kind of transcendent purpose, partly because it makes coming to work better, partly because that's the way to get better talent. And what we're seeing now is, in some ways, when the profit motive becomes unmoored from the purpose motive, bad things happen. Bad things ethically sometimes, but also bad things just like not good stuff, like crappy products, like lame services, like uninspiring places to work. That when the profit motive is
paramount, or when it becomes completely unhitched from the purpose motive, people don't do great things. More and more organizations are realizing this and sort of disturbing the categories between what's profit and what's purpose. And I think that actually heralds something interesting. And I think that the organizations that are flourishing, whether they're profit, for-profit, or somewhere in between, are animated by this purpose motive. Let me give you a couple of examples. Here's the founder of Skype. He says, our goal is to be disruptive, but in the cause of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Pretty good purpose. Here's Steve Jobs. I want to put a ding in the universe. All right? That's the kind of thing that might get you up in the morning and racing to go to work. So I think that we are purpose maximizers, not only profit maximizers. I think the science shows that we care about mastery very, very deeply. And the science shows that we want to be self-directed. And I think that the big takeaway here is that if we start treating people like people and not assuming that they're simply horses, slower, smaller, better-smelling horses, if we get past this kind of ideology of carrots and sticks and look at the science, I think we can actually build organizations and work lives that make us better off, but I also think they have the promise to make our world just a little bit better. 동기부여 다니엘 핑크 이렇게 치면 지금 보시는 애니메이션으로 또 있고요. 아니면 테드에 가면 다니엘 핑크가 직접 한 15분 정도 강의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서 했던 쾌락적 욕구라고 하면 물질적 욕구죠. 내가 무언가의 물질적인 욕구를 수용한다. 물질적 욕구에 기반한 이렇게 사람들이 동기부여 방식은 뭐죠? 인센티브, 성과가 더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채찍, 성과가 아니고 외국가. 이게 사람들을 더 생산성을 더 높게 만들 거다라고 하는 가정인데요. 다니엘 핑크 및 서구의 경제학자, 심리학자들이 해본 결과에 의하면 인센티브는 생산력을 높이지 않는다.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 가능한 경제적 기반을 갖출 수 있다. 하지만 앞에 메슬로우로 보면 가장 기본적인 식욕과 이제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두 번째는 단순 노동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복잡한 정도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노동을 하는 거라고 하면 인센티브와 당근과 채찍은 결코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하지 않는다. 그럼 미래의 동기부여는 뭐냐? 자주성, 오토노미라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난 숙달, 내가 뭔가에 향상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명심, 누군가의 공동체에 내가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 이거를 가지고 있는 노동을 할 때 비로소 높은 생산성을 얻는다. 그러니까 막 외국에 보면 막 뭐 이렇게 구글처럼 되게 푸시하고 자유롭게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구글 같은 데 가면요 3년 동안 일하라고 그랬죠. 입사하기 어려서 그렇지 입사하고 막 3년 동안 일하라고. 하고 싶을 때 일을 하라. 너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없으면 너는 그거. 정말 하고 싶지 않을 때 일만 하면 어떻게 해요? 돈 쓰는 일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요. 우리 공무원들 계속 돈 쓰는 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정말 하고 싶을 때 해라.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 동영상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가 여기 20년 전에 어떤 경제학자를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 수많은 고급 지식인 노동자들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다 그들 모아요. 그리고 그들을 일을 시켜요. 그리고 일을 시키고 나서 그 결과물을 또 무료로 세상에 배포해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라고 얘기해요. 이게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까? 그죠? 고급 지식인 사람들이 돈도 받지 않고 모여가지고 그리고 일을 해요. 일을 하고 그 결과물도 공짜로 나눠줘요. 그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운영체제를 윈도우 시스템, 도수가 윈도우 시스템을 파는 위해서 합니다. 오픈소스라고 하는 진영은 리눅스라는 시스템을 만드는데요. 그거는 그냥 각자의 개발자들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그냥 자기의 남는 시간에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서 하나의 거대한 운영체제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무료로 되고 그게 리눅스라는 시스템이고 그 리눅스를 모바일 시대에 맞게 적용한 게 안드로이드라는 시스템이고 그걸 구글이 가져가서 지금 전 세계 배포하고 있었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MS를 모바일 시대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이 조직은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기여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뭐 월급 주고도 8시간 일하는 거 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프로그램들을 해요. 그 중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되게 내가 이런 문제를 쉽게 했어. 라고 하면서 그 개발자 집단이 움직이는 거죠. 미래의 주식. 시장도 변합니다. 처음에 시장이라고 이렇게 그 경제 역사를 쭉 보면 제일 처음에는 시장에 물건을 공급하면 돈을 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부 다 집에서 자급자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조금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팔면 팔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맨날 버선을 집에서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버선을 되게 잘 만들어서 시장에 팔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걸 사는 거죠. 돈을. 근데 어차피 돈을 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열심히 만들어서 시장에 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경쟁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경쟁은 가격 경쟁입니다. 네. 오해가 뭐냐면 버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사람 저거를 10,000원에 줄까래 10,000원에 팔아. 난 9,000원에 팔아. 누구는 또 8,000원에 팔아. 덤핑들이 막 치고 나갔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죠. 네. 원재료 것도 못하고 망해가지고 눈물에 떨이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품질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죠. 네. 아까 매수로 의료는 처음에는 그냥 당장 먹고 나는 게 끝이야 이렇게 한다면 조금 더 오랫동안 먹고 살 방법들을 구축한다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서로 저거는 10,000원인데 1년밖에 못 씹는 거다. 나는 50,000원이지만 10년 지나는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발견돼요.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청바지나 이런 것들 막 해져가지고 찢어져가지고 더 이상 나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바지를 새로운 거 사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막 어떤 건 옛날에 통 큰 게 유행인데 통 작은 게 유행하고 뭐 이러니까 디자인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는 이제 막 DJ 기아 뭐 이렇게 브랜드가 왜? 아까 매수를 보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수익으로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들의 기본적인 욕구는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저는 샤넬이 루비통이 이렇게 돼야 사람들이 인정이 가능해요. 그 다음부터 넘어가면 조금 더 가치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네. 예를 들면 탐수 수준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네. 신발. 내 신발 하나 사면 제3세계의 아이들에게 그 신발 하나 사면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아웃도어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아웃도어 브랜드 되게 비싸죠. 되게 비쌉니다. 디자인은 형편없지만 되게 비쌉니다. 디자인은 되게 심플한 것만 추구하거든요. 친환경 단체. 모든 유기농 면을 쓰거나 아니면 화학성 모든 걸 재활용하는 걸 썼습니다. 네. 재활용한 걸 썼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비싸요. 그렇죠? 네. 품질이 더 좋을 리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철도 첨예한 AS 정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려주면 안 되니까. 우리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되게 비싼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네. 네. 뭐 이런 것들을 대표를 얘기한 기업가 중 하나가 스티븐 잡스. 스티븐 잡스는 사회적 기업가는 아닌데 이 동영상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스티븐 잡스가 그 애플을 창업한 사람이죠. 스티븐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난 거 아시나요? 네. 애플 쫓겨난 거예요. 이제 그 너무 고가의 컴퓨터만 만들다가 쫓겨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스티븐 잡스가 뭘 하냐면 픽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회사가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이 대박이 터지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디즈니를 삽니다. 그래서 디즈니랜드의 최대 주주는 스티븐 잡스. 성공하고 나니까 다시 애플이 스티븐 잡스 보고 다시 복귀를 해서 애플을 구해다오 라고 해서 들어가서 이제 구하게 됩니다. To me, marketing is about values. This is a very complicated world. It's a very noisy world. And
we're not going to get a chance to get people to remember much about us. No company is. And so we have to be really clear on what we want them to know about us. Now, Apple, fortunately, is one of the half a dozen best brands in the whole world. Right up there with Nike, Disney, Coke, Sony. It is one of the greats of the greats, not just in this country, but all around the globe. And, but even a great brand needs investment and caring if it's going to retain its relevance and vitality. And the Apple brand has clearly suffered from neglect in this area in the last few years. And we need to bring it back. The way to do that is not to talk about speeds and feeds. It's not to talk about MIPS and megahertz. It's not to talk about why we're better than Windows. The dairy industry tried for 20 years to convince you that milk was good for you. It's a lie, but they tried anyway. And the sales were going like this. And then they tried Got Milk, and the sales have gone like this. Got Milk doesn't even talk about the product. Matter of fact, it focuses on the absence of the product. But the best example of all, and one of the greatest jobs of marketing in the universe has ever seen is Nike. Remember, Nike sells a commodity. They sell shoes. And yet, when you think of Nike, you feel something different than a shoe company. In their ads, as you know, they don't ever talk about the products. They don't ever tell you about their air soles and why they're better than Reebok's air soles. What does Nike do in their advertising? They honor great athletes and they honor great athletics. That's who they are. That's what they are about. Apple spends a fortune on advertising. You'd never know it. You'd never know it. So when I got here, Apple just fired their agency. They were doing a competition with 23 agencies that, 4 years from now would have picked one. And we blew that up, and we hired Chiat, the ad agency that I was fortunate enough to work with years ago. We created some award-winning work, including the commercial voted the best ad ever made in 1984 by advertising professionals. And we started working about 8 weeks ago. And the question we asked was, our customers want to know who is Apple and what is it that we stand for? Where do we fit in this world? And what we're about isn't making boxes for people to get their jobs done, although we do that well. We do that better than almost anybody in some cases. But Apple's about something more than that. Apple, at the core, its core value, is that we believe that people with passion can change the world for the better. That's what we believe. And we've had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people like that. We've had an opportunity to work with people like you, with software developers, with customers who have done it in some big and some small ways. And we believe that in this world. People can change it for the better. And that those people that are crazy enough to think they can change the world are the ones that actually do. And so what we're going to do in our first brand marketing campaign in several years is to get back to that core value. A lot of things have changed. The market's a totally different place than it was a decade ago. And Apple's totally different, and Apple's place in it is totally different. And believe me, the products and the distribution strategy and the manufacturing are totally different, and we understand that. But values and core values, those things shouldn't change. The things that Apple believed in at its core are the same things that Apple really stands for today. And so we wanted to find a way to communicate this. And what we have is something that I am very moved by. It honors those people who have changed the world. Some of them are living, some of them are not. But the ones that aren't,
as you'll see, you know that if they'd ever used a computer, it would have been a Mac. And the theme of the campaign is Think Different. It's the people, honoring the people who think different and who move this world forward. And it is what we are about. It touches the soul of this company. So I'm going to go ahead and roll it, and I hope that you feel the same way about it I do. Here's to the crazy ones, the misfits, the rebels, the troublemakers, the round pegs in the square holes, the ones who see things differently. They're not fond of rules, and they have no respect for the status quo. You can quote them, disagree with them, glorify or vilify them, but the only thing you can't do is ignore them. Because they change things. They push the human race forward. And while some may see them as the crazy ones, we see genius. Because the people who are crazy enough to think they can change the world are the ones who do. So that puts it out there. And that puts us out there saying, this is who we are. This is what we stand for. I don't know, do you like it? Yeah. Good. I know that some people will criticize us for, you know, not talking about all those things about why we have better plug and play. But we've got to let people know who Apple is and why it's still relevant in this world. 많은 경영학자들의 마케팅을 연구하는 분이 기업 경영과 마케팅의 역사를 바꾼 광고로 추정하는 광고입니다. 저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또 검색을 해보시면요, 스티븐 잡스가 저 광고를 만들고 나서 한 15분 정도 직원들에게 내가 이 광고를 왜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는 광고가 있어요. 그 연설이 있어요. 그거를 딱 들으면 이 광고가 왜 세계의 기업의 역사를 바꾼 광고인지를 알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마케팅의 본질은 가치다, 밸류다. 이제 더 이상 품질을 얘기하지 말아요. 품질이라고, 컴퓨터 품질. 우리는 해상도가 얼마예요? 우리 연산도 되게 빨라요. 우리는 이제 CPU가, 삼성은 되게 그런 거 방송하겠지만, 뭐 카메라 1400만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소비자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봄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만드는 겁니다. 라고 해서 가치라고 하는 거에 회사의 중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를 할 수 있었냐? 아이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면서 애플의 제2의 전성기를 만들어낼 수